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입자계의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이체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계에서의 기술을 이체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질량이 각각 M1, M2인 두 물체로 이루어진 이체계의 총 질량 라지 M은 M1 플러스 M2입니다. 좌표계를 잡고 두 물체의 위치를 R1, R2로 두면 이체계의 질량 중심은 질량 B로 내적한 위치가 되죠. 그리고 총 운동량은 각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기도 하고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에서 본 각 물체의 위치를 프라임 좌표로 잡으면 시스템의 총 각운동량은 질량 중심의 각운동량에 질량 중심에서 본 각운동량을 합하면 되고, 시스템의 총 운동에너지는 질량 중심의 운동에너지에 질량 중심에서 본 운동에너지를 합하면 됩니다. 이 체계이기 때문에 서메이션 부분을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죠. 입자계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이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운동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강체계에서는 이 부분이 회전 운동뿐이었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도입해서 한 물체 취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계에서도 비슷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2번 물체가 보는 1번 물체의 위치, 즉 상대 좌표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에 대한 프라임 좌표들을 전부 상대 좌표로 변환해서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질량 중심에서 본 물리량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 체계에서는 상대 좌표계를 도입했을 때 이 부분이 질량 역할을 하는 하나의 물체로 가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 질량을 이 체계의 환산 질량, reduced mass라 부르고 뮤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러면 질량 중심에 대한 각운동량과 운동에너지가 환산 질량과 상대 좌표로 이루어진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입자의 물리량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표현은 강체와는 다른 게 특정 축을 기준으로 한 오메가의 회전을 가정한 게 아니라 그냥 총 각운동량과 총 에너지의 표현이 완전히 독립된 두 물체의 물리량을 단순히 합한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체계에 적용되는 운동의 법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물체에는 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작용하는 내력이 있을 수도 있죠. 각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각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할 거고, 두 식의 양변을 합해보면 내력은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기 때문에 총 외력이 질량 중심의 가속을 만듭니다. 입자계에서 이미 일반화시켰던 결과죠. 그리고 토크 방정식도 세워서 양변을 합해보면 내력 계산 부분의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상대좌표 형식으로 고칠 수 있고요. 내력의 작용 방식은 중심력이기 때문에 내력에 의한 토크의 합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총 외부 토크가 전체 가군동량을 바꾸게 되죠. 이것도 이미 입자계에서 일반화시켰던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힘이 물체 한 일을 따져볼게요. 외력과 내력이 한 일은 각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양변을 합해보면 내력이 한 일을 계산할 때 작용 반작용을 적용해서 상대좌표계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외력이 한 일과 내력이 한 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내력이 보존력이라면 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고, 외력이 한 일은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와 시스템 내부의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혹은 외부 힘이 한 일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이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를 가지게끔 작용하고 있다면 이 식을 연립해서 외부 힘을 소거할 수 있는데요. 좌변에는 작용 반작용을 적용하고 우변은 상대좌표계로 바꿔서 내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외력에 의한 가속이 질량 중심의 가속으로 같기 때문에 외력이 물체 사이 상대 위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물체 상대좌표는 내력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내력에 의한 식은 두 식 모두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도록 외부 힘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외부 힘이 한 일은 변이를 질량 중심과 프라임 좌표계로 바꿔서 정리했을 때 질량 중심에 대한 변이 부분이 0이 되면서 오직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만 바꾸게 됩니다. 즉, 두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 두 물체의 같은 가속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외력에 의한 운동과 내력에 의한 운동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이걸 질량 중심 좌표계에서 다시 기술해보면 질량 중심 좌표계는 비관성계고 그에 따른 관성력이 외부 힘을 정확히 상쇄시키기 때문에 내부 힘만 작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본 각 물체 운동에너지 변화는 내력이 한 일에 의해서만 변화하기 때문에 두 식을 합해서 상대좌표로 표현하면 질량 중심에서 본 시스템의 운동에너지가 내력이 한 일만큼 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력이 보존력이라면 내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상대좌표계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좌표계로 표현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이제 외력에 의한 두 물체의 가속이 같은 상황이라면 내력에 의한 두 물체의 상대 운동은 한 물체에서 본 다른 물체의 위치를 기술하면 되고, 이때 대상 물체의 질량을 환산 질량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이건 좌표계가 m2분의 -f2일만큼의 가속도로 운동하는 비관성계에서 기술하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좌표계에서 보는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기술될 거고요. 이 힘이 1번 물체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이 식을 F12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운동방정식으로 보더라도 상대 좌표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질량을 환산 질량으로 기술해야 하는데요. 상대 좌표계가 비관성계이기 때문에 관성력의 효과를 이 환산 질량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즉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은 질량 중심의 운동을 결정하고, 이 외력에 의한 토크는 각운동량을 변화시킵니다. 내력은 중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알짜 토크는 0이 되죠. 여기에 일정한 장 속에 있는 이체계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면 힘으로 보나 에너지로 보나 외력은 질량 중심의 운동에만 관여하고, 상대 좌표의 운동은 내력만 고려하면 되는 완벽히 독립적인 두 물체의 운동으로 기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계는 입자계에서도 해석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물리학의 유일한 다체 시스템이 되는 거죠. 만약에 물체가 3개 이상이 되면 케이아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치 해석으로만 다루게 됩니다. 먼저 레벨 2에서 계산했던 중력이 작용하는 두 천체가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원운동하는 상황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적용하지 말고 크기 F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둘게요. 이 시스템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원운동하는 동안 시스템의 질량 중심이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궤적의 중심점이 질량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 유지되기 위해서 두 물체의 질량과 궤도 반지름의 곱은 같아야 하고 똑같은 각속도로 회전해야 하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물체 사이의 내력이 똑같은 크기의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결과도 얻을 수 있고요. 이 결과로부터 두 천체의 공전 각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분모를 적당히 변형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뮤는 환산 질량이 되죠. 레벨 2에서 이미 뉴턴의 중력식을 이용해서 천체의 공전 각속도와 주기를 구했었죠. 이 체계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은 한 물체가 보는 다른 물체의 운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대상 물체의 질량은 환산 질량으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힘 F가 구심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속력도 두 물체의 상대 속력이 되고요. 이런 상황은 천체에 적용하기도 좋고,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고전적인 운동을 해석할 때도 상당히 유용한데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주양자 수 n에 대한 에너지를 계산할 때 전자의 질량 me를 사용했었습니다. 그치만 이게 고전적으로 이체 운동이라는 걸 고려해서 양성자의 운동이 포함된 환산 질량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정확한 고전적인 에너지 준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양성자가 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0.05% 정도 차이밖에 없지만 정밀 계측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정확도를 제공하죠. 이번에는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질량이 각각 M1, M2인 두 물체가 연결된 상태로 균일한 중력장이 있는 공간에서 연직 방향인 X축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자유낙하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는 탄성력이 이 체계의 내력으로 작용하는데요. 두 물체의 위치를 각각 X1, X2로 두고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스몰 l로 두면 내력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로 두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고, 두 식을 합해보면 내력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용수철의 질량 중심이 자유낙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체가 똑같은 중력장 속에서 같은 크기의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력에 의한 이체 운동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상대 좌표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환산 질량을 사용해서 바로 세울 수 있죠. 이 운동 방정식은 사실 이 두 식을 연립할 때 외력에 의한 항을 소거시킨 결과랑 완전히 같죠. 따라서 이 체계의 운동은 질량 중심이 중력장에 의해서 자유낙하하는 운동과 이체의 상대 운동이 내력에 의한 단진동이 되는 상황으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위치 함수는 초기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두 가지 운동을 결합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제 뉴턴의 중력에 의한 행성의 운동 궤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가 있으면 두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중력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관성 좌표계를 잡고 두 물체의 위치를 각각 r1, r2로 두면 2번 물체에 의해서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상대 좌표 r12를 이용해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대 물체를 향하는 뉴턴의 중력을 이렇게 벡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제곱 힘은 단위 벡터로 방향을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원래 벡터로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전기력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지금 계산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K로 단순화시켰습니다.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1번 물체의 가속을 만드는데요. 두 천체의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체계의 환산 질량과 상대 가속도로 쓰는 게 편리하죠. 이 비선형 미분방정식은 해석적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중력이 보존력임을 이용해서 에너지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유일하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리고 중력은 중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군동량 역시 보존되죠. 가군동량은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의 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벡터입니다. 여기서 미소시간 dt가 지나면 vdt만큼의 변이가 생기는데요. 이 변이 벡터도 같은 평면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물체의 위치 벡터는 항상 같은 평면에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군동량이 보존된다는 건 상대 물체가 항상 한 평면 위에서 운동함을 보장하죠. 물론 상대 물체가 질점일 때만 그렇고 부피가 있는 강체라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건 현대물리의 상대론 단원에서 중력의 다른 효과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운동이 2차원 운동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회전운동으로 보고 극좌표기를 잡겠습니다. 그러면 각속도는 방위각의 변화율로 지축을 향하는 벡터를 잡을 수 있고 이걸로 각운동량을 각속도의 원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죠. 다시 dt 시간 동안의 변이를 그려서 방위각의 미소변화 dφ만큼 회전하는 동안 상대 물체가 쓸고 지나간 미소 면적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값은 각운동량의 크기에 직접 비례하는 값이죠. 즉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은 단위 시간 동안 상대 입자가 쓸고 간 면적이 어디에서나 일정하다는 겁니다. 행성의 운동에서도 거의 정확히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레벨 2 시간에 이걸 케플러 2법칙으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법칙이 있으면 케플러 2법칙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거죠. 물론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는 이 과정을 기하학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제 에너지와 가군동량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의 속도 부분을 극좌표기의 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나타난 방위각 변수를 가군동량의 크기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반지름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이제 에너지와 가군동량 크기 L이 상수기 때문에 반지름 R의 시간에 관한 1차 미분방정식을 해결하면 완전히 풀게 되는 거죠. 이 미분방정식의 해석적인 해는 존재하지만 여기서 계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시간항을 방위각으로 바꿔서 궤적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적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반지름의 역수를 u로 치환했습니다. 그리고 u에 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면서 알파와 입실론 상수를 도입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하게 될 운동의 초기 조건은 원래는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를 넣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가군동량과 에너지가 초기 조건을 결정하는 두 가지 적분상수로 쓰이게 됩니다. 이걸 다시 치환했기 때문에 이 알파와 입실론을 초기 조건으로 쓸 수 있죠. 이 식을 변수 분리해서 풀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로 반지름과 방위각에 대한 궤적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궤도 방정식의 형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phi가 2분의 파이인 지점에서의 반지름 좌표를 알파로 두는 적분 상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궤도 방정식은 입실론을 eccentricity 20율로 하고 원점을 한 초점으로 하는 2차 곡선의 방정식이죠. 만약 eccentricity가 0이라면 물체가 그리는 궤적은 반지름이 알파로 고정된 원이 됩니다. 또 eccentricity가 1보다 작은 양수라면 궤적은 장축의 길이가 2알파보다 긴 타원이 되죠. 상대 물체의 에너지는 20율의 표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는 마이너스 타원 궤도의 장축분의 K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타원 궤도를 그리는 행성의 에너지는 음수로 고정된 상황이고 이 상황은 레벨 2에서도 공부했듯이 초점에 있는 모항성의 중력에 속박된 상태가 됩니다. 이 결과가 바로 케플러 제1법칙인 타원 궤도의 법칙이죠. 또 가군동량이 궤도가 단위 시간 동안 쓸고 가는 면적에 비례한다는 식의 양변을 한 번 공전하는 데 걸린 시간인 주기 라지 t만큼 적분해서 공전 주기가 타원의 넓이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원의 단축 b 역시 알파와 입실론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전 주기 역시 알파와 입실론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결과는 장축 하나의 변수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바로 공전주기의 제곱이 타원 장축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케플러 제3법칙이 되죠.
이센트리시티가 1이면 운동 궤적은 포물선이 되고요. 닫힌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행성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중력으로부터 탈출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의 에너지는 0이고 행성이 중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인 탈출 속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센트리시티가 1을 넘게 되면 운동 궤적은 쌍곡선이 되고 에너지가 양수가 됩니다. 이건 중력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한 상태가 되겠죠. 충분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 쌍곡선의 점근선을 따라서 등속 운동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자계 중에서도 두 물체로 이루어진 이 체계를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인 입자계의 성질인 시스템의 외력이 질량 중심의 가속을 결정 혹은 운동량을 변화시키고 외력에 의한 토크가 총 가운동량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에너지와 총 가운동량 표현에서 질량 중심에서 본 상대 물리량이 각각 환산 질량과 상대좌표로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외력이 이 체계 같은 가속을 만들 때 내력이 상대좌표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독립적으로 만족시키고 내력이 한 일은 상대좌표에 대한 에너지만 변화시키게 되죠. 여기서 외력이 한 일은 질량 중심의 에너지만 변화시키도록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력에 의한 토크 역시 상대좌표에 대한 가운동량을 변화시킬 건데요. 내력은 중심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좌표에 대한 가운동량도 보존됩니다. 따라서 이 체계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두 물체가 같은 가속을 만드는 장 속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내력에 의한 상대 운동이 질량 중심의 운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운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